새끼뱀 구럭이다. 일량 단돈 일량에 판다. 한여름 안동 장터에 포수의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에휴, 징그러워. 저 큰 뱀을 누가 사? 새끼까지 있다며? 저거 건드리면 재수 없어. 쇠덫에 걸린 구렁이는 두 발이 넘는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처. 포수가 다시 외칩니다. 에라이, 팔전에 줄 테니 누가 안 사가나?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때에 절은 옷차림의 청년이 헝겊 주머니를 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일량 있소. 전부 드리리다. 장터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야, 저거 사날의 칠복이 아니냐? 30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바보. 바보가 뱀한테 장가간다. 뱀서방이야. 뱀서방.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구렁이가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칠복은 피 묻은 손으로 구렁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자. 내가 살려줄게. 전 재산 일량을 털어 산 것은 곧 죽을 뱀 한 마리.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3년 뒤 칠복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보름달 뜬 밤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장터에 포수 하나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는 쇠덫에 걸린 구렁이 한 마리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몸통이 장정의 팔뚝만큼 굵었고 길이는 2발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배 부분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지요. 새끼를 벤 어미 구렁이였습니다. 덫에 걸린 부위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힘없이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웠던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에휴, 불쌍하기는 하네. 새끼까지 뱉는데. 그래도 뱀은 뱀이지. 저거 놔두면 마을에 해코지 할 거야. 근데 일량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뱀 가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수는 점점 짜증이 났지요. 에이, 그럼 팔전에 줄 테니 누가 안 사가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30이 넘어 보이는 나이의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등에는 나무찜을 가득 찐 지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거 칠복이 아닌가? 그래, 산 아래 움막에서 혼자 사는 그 노총각. 장가도 못 간 불쌍한 놈이지.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칠복이라 불린 사내는 구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구렁이가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복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이 뱀 새끼를 뱉구먼. 칠복이 중얼거리자 포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거야. 새끼까지 다 잡으면 뱀술 몇 동이는 담그지. 어떤가, 살 텐가? 칠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을 뒤적거렸지요. 손에 잡힌 것은 헝겊에 쌓인 동전 몇 잎이었습니다.
나무를 해다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세어보니 딱 일량이었지요. 여기 일량이요. 이 뱀 내가 사겠소. 칠복이 돈을 내밀자 포수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지요. 뭐, 이 미친놈이 뱀을 사? 그것도 전 재산을? 야, 칠복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돈이면 쌀 몇 말은 사겠다. 하하, 뱀한테 장가 가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포수도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하지만 칠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 여기 있소. 어서 덫을 풀어주시오. 포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쇠덫을 풀어주었지요. 칠복은 조심스럽게 구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게. 칠복은 구렁이를 품에 안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저런 바보 같은 놈, 뱀한테 전 재산을 바치다니. 저러니까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지. 평생 저렇게 혼자 살다 죽겠구먼. 칠복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산 아래 자신의 작은 움막까지 한참을 걸어야 했지요. 품에 안긴 구렁이는 가만히 칠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의 움막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있었습니다. 움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흙벽에 짚을 얹은 작은 집이었지요.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칠복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부모님이 먼저 가셨지요. 칠복은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다가 그 다음날 같이 쓰러졌지요. 칠복은 이틀 사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전염병이 무서워 칠복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요. 칠복은 산에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혼자 살아남은 것이지요. 15이 되던 해 칠복은 처음으로 나무를 팔았습니다. 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거 전염병 집안 아이 아니냐? 맞아. 부모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며. 저놈한테서 병이 옮을지도 몰라. 가까이 가지 마. 사람들은 칠복을 피했습니다. 나무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지요. 칠복은 하루 종일 장터에 서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같았습니다. 그래도 칠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자 사람들도 조금씩 태도가 누그러졌지요. 전염병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에 대한 멸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은 거지나 다름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 20년 가까이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았지요. 장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마을 이장에게 중매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저도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장가를 가고 싶은데 혹시 혼처를 알아봐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장은 코웃음을 쳤지요. 내 놈 같은 거지한테 누가 딸을 주겠느냐? 꿈도 꾸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칠복은 다시는 장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가난뱅이에게 딸을 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업신여겼고 칠복은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칠복은 움막에 도착하자마자 구렁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덫에 걸렸던 부위가 깊이 찢어져 있었지요. 칠복은 깨끗한 물을 떠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조금만 참아. 내가 낫게 해줄게. 칠복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구렁이는 가만히 칠복이 하는 대로 맡겼습니다.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배가 고프겠구나. 잠깐만 기다려. 칠복은 움막 뒤 작은 웅덩이로 가서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구렁이 앞에 놓아주자 구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개구리를 삼켰습니다. 많이 먹어. 새끼들 낳으려면 힘이 있어야지. 칠복은 며칠 동안 구렁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매일 상처에 약을 바르고 먹이를 구해다 주었지요. 구렁이의 상처는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 돌아오니 구렁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움막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어디 갔지?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칠복은 걱정이 되어 움막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뒷산 쪽으로 향하는 뱀의 흔적을 발견했지요. 칠복은 흔적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커다란 바위가 나왔습니다. 바위 아래에 작은 굴이 있었는데 그 앞에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다가가자 구렁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여기 있었구나. 상처가 다 나은 거야? 구렁이는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굴 안쪽을 향해 머리를 움직였지요. 칠복이 굴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알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알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새끼를 낳을 거구나. 알았어. 여기가 내 집이야. 편히 있어. 칠복은 구렁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구렁이는 눈을 반쯤 감고 가만히 있었지요.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새끼들 무사히 낳고. 칠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산 구렁이를 그렇게 보내버린 것이었지요. 남은 것은 텅 빈 호주머니와 허름한 움막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칠복이 전 재산 일량을 털어 뱀을 샀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칠복을 더욱 비웃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놀려대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최 주사였지요. 그는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하인만 10명이 넘는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대부분은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빼앗아 모은 것이었지요. 야, 뱀서방. 오늘도 뱀한테 편지는 썼나? 어느 날 칠복이 나무를 지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최 주사가 하인들과 함께 길을 막아섰습니다. 최 주사의 비대한 몸집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비켜주시오. 나무를 팔러 가야 하오. 칠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최 주사는 비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이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죄송합니다. 최 주사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 놈 같은 거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하나? 이 땅이 원래 누구 땅인 줄 알아? 칠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주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지요. 내 놈 아비가 살던 그 움막터 원래 우리 집 땅이야. 내 아비가 무단으로 점거한 거라고. 아닙니다, 나으리. 그 땅은 아버지께서 정당하게 얻으신 것입니다. 닥쳐. 증거가 어딨어? 문서가 있어? 칠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최 주사는 씩 웃었습니다. 봐라. 증거가 없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 놈을 쫓아낼 수 있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나으리.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주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으로 비켜섰지요. 가거라. 오늘은 봐주마. 하지만 다음에 또 건방지게 굴면 가만두지 않겠다. 칠복은 묵묵히 나무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최 주사와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지요. 칠복의 움막은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부를 때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지요.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나무를 하러 갈 수도 없었고 설령 간다 해도 눈에 묻힌 나무를 캐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점점 굶주려 갔습니다. 전 재산을 뱀 사는 데 쓰지만 않았어도 칠복은 가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렁이의 눈빛을 떠올리면 후회도 사라졌지요. 적어도 한 생명을 살렸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복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최 주사의 하인들이 우물가를 점령하고 있었지요. 야, 꺼지. 비켜. 우리가 먼저야. 하지만 제가 먼저 왔는데요. 뭐, 이놈이 말대꾸를 해? 하인 하나가 칠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칠복은 얼어붙은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내 놈 같은 게 감히 우리 최 주사 나으리 하인들과 같은 물을 먹겠다고? 더러운 놈. 하인들이 칠복을 발로 찼습니다. 칠복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했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최 주사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봉변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뜬 다음에 와.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칠복은 피가 나는 입술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인들이 떠나고 나서야 겨우 물을 기를 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칠복은 움막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하늘이시여,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칠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새싹이 돋아났지요. 칠복은 다시 나무를 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의 겨울을 겨우 버텨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최 주사가 정말로 칠복의 움막털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아전 하나가 문서를 들고 칠복의 움막에 나타났지요. 칠복이라는 자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최 주사 나으리께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셨다. 문서에 따르면 이 땅은 원래 최 씨 집안의 땅이라고 하는데 너한테는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칠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없으면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열흘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아전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칠복은 망연자실했지요. 이 움막은 아버지가 지으신 곳이고 칠복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최 주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한테는 저 움막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쫓겨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 주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땅을 내 놈이 무단 점거한 것 아니냐? 당장 나가라. 나으리, 제발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으리 댁에서 종으로 일해도 좋습니다.
제발이요. 종, 하하. 너같이 힘도 없고 못생긴 놈을 왜 종으로 써? 당장 꺼져. 최 주사는 하인들을 시켜 칠복을 내쫓았습니다. 칠복은 대문 앞에 나뒹굴었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놈 결국 쫓겨나는구먼. 최 주사한테 찍히면 끝이야. 쯧쯧. 뱀이나 구하지 말고 자기 앞가림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칠복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 쪽으로 걸어갔지요. 움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인지 숨으러 가는 것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어느새 익숙한 장소에 와 있었지요. 그곳은 예전에 구렁이를 풀어주었던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칠복은 바위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며칠 굶은 터라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적어도 한 생명을 살린 곳이니까. 칠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칠복은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이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무언가가 자신을 감싸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업은 존재를 보려 했지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두 발이 훨씬 넘는 크기에 그 구렁이가 칠복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는? 구렁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복은 너무 놀랍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었지요. 구렁이는 칠복의 움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을 방 안에 내려놓았지요. 칠복은 얼떨떨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너 설마 그때 그 구렁이냐? 내가 덫에서 풀어준? 구렁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무언가를 뱉었지요. 산삼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산삼 5뿌리가 칠복 앞에 놓였습니다. 이게 구렁이는 그것만 남기고 스르르 문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멍하니 산삼을 바라보았지요. 다음 날 칠복은 산삼을 들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팔면 헐값에 팔릴 것 같아서 직접 한양 약재상을 찾아간 것이지요. 산삼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무려 은자 20냥이나 받았지요. 칠복은 그 돈으로 당장 닥친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땅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돈을 쥐어주니 아전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조사해보니 이 땅은 내 아버지가 정당하게 얻은 것으로 보이는구나. 최 주사의 주장은 기각하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칠복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록 뇌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찜찜하기는 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남은 돈으로 쌀과 옷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고 따뜻한 옷을 입었지요. 칠복은 바위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 구렁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칠복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칠복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무를 해서 팔며 근근히 살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지요. 최 주사의 횡포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구렁이가 자신을 살려준 이후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던 것이지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고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 15일 한가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칠복은 마당에서 달을 바라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이 환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칠복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칠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달빛 아래 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지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흰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고 눈은 신비롭게 반짝였지요. 칠복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 이 밤중에 여기까지? 여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칠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소. 나는 당신 같은 귀한 분을 만난 적이 없소. 여인은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칠복 앞에 내밀었지요. 칠복은 무심코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찢긴 듯한 자국이었지요. 이 상처 3년 전 덫에 걸렸을 때 생긴 것입니다. 칠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예. 저는 당신께서 전 재산을 털어 살려주신 그 구렁이입니다. 이름은 채령이라 합니다. 칠복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손목의 상처 자국이 증거였습니다. 그때 구렁이의 상처 자국과 똑같았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된 것이? 저는 원래 500년을 산 구렁이입니다. 수행을 거듭하여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3년 전 새끼들을 벤 채로 덫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신께서 전 재산을 털어 저를 살려주셨지요. 채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고 새끼들도 무사히 나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3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지요. 당신의 아내가 되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아내라니? 그건 안 돼요. 나 같은 가난뱅이가 어찌 당신 같은 귀한 분을 아내로 맡겠소? 칠복이 손사래를 쳤지만 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싫다 해도 저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자라니 무슨 말이오?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50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청기를 읽는 법, 약초를 다루는 법, 땅의 기운을 보는 법. 이 능력으로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칠복은 멍하니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요. 일단 오늘은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믿으실 겁니다. 채령은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칠복은 얼떨결에 다시 누웠지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복은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지요. 칠복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채령이 아궁이 앞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채령이 칠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밥이 다 됐습니다. 아침상에는 따끈한 쌀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놓였습니다. 칠복은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 재료들은 어디서? 산에서 구해왔습니다. 저는 산의 것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칠복은 밥을 먹으며 채령을 훔쳐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이런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겠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채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뒷산에 가보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가보시면 압니다. 칠복은 채령을 따라 뒷산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칠복은 나무꾼이라 산길에 익숙했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채령이 걸음을 멈춘 곳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위 아래 땅을 가리키며 채령이 말했습니다. 여기를 파보십시오. 여기요? 왜요? 채령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칠복은 의아했지만 삽을 들어 땅을 팠지요. 얼마나 팠을까요? 삽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칠복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이게 땅속에서 나온 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라 수십 뿌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지요.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칠복이 3년 전에 팔았던 산삼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건 100년은 넘은 산삼들입니다. 한양에 가져가면 큰 돈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땅의 기운을 볼 줄 압니다. 이곳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칠복은 산삼들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팔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전부 캐지는 마십시오.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캐고 나머지는 남겨두십시오. 알았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칠복은 산삼 10뿌리만 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가서 약재상에 팔았지요. 받은 돈은 은자 300냥. 칠복은 평생 구경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돈으로 논밭을 샀습니다. 조금씩 무리하지 않게 사들였지요. 움막도 허물고 작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칠복이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던데? 그러게. 어디서 돈이 난 거야? 아내도 생겼다더라. 그것도 엄청난 미인이라던데. 소문은 최 주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주사는 코웃음을 쳤지요. 그 거지 같은 놈이 무슨 돈이 있어? 도둑질이라도 한 게 분명해. 며칠 후 최 주사가 칠복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지요. 이게 뭐냐? 거지 주제에 기와집을 짓다니. 최 주사 나으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칠복이 공손하게 물었지만 최 주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채령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오호, 이 여인이 내 아내라는 것이냐? 과연 소문대로 미인이구나. 최 주사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칠복은 불안했지요. 내 놈 같은 거지에게는 과분한 여인이야. 이 여인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죄라니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분명 도둑질을 했기 때문일 거야. 지금 당장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칠복은 억울했지만 반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 주사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고 관아와도 친했으니까요. 그때 채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주사 나으리, 저희 남편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산삼을 캐서 정당하게 번 돈입니다. 닥쳐.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야. 최 주사가 버럭 소리쳤지만 채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 굳이 관아에 고발하시겠다면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내 놈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채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곳간에는 2년 전 흉년 때 백성들에게 빌려준다며 걷어간 곡식 500석이 썩어가고 있지요. 그 곡식은 단 한 톨도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나으리께서는 고리대금으로 양민들의 논밭을 빼앗으셨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종으로 삼기도 하셨지요. 너 내년이 어떻게 그걸? 그리고 나으리의 창고에는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 중 횡령한 재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자로 환산하면 500냥은 될 것입니다. 최 주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채령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지요. 나으리께서 저희를 괴롭히시지 않는다면 저희도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코지를 하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 주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었지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2년, 내년 반드시 내가 복수하겠다. 최 주사가 떠나고 칠복이 채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걸 다 알았소? 저는 500년을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천기를 읽는 능력이 있지요. 최 주사의 비리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저자가 복수를 하려 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채령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칠복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앓기 시작했는데 점점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돌림병이야. 약도 없고 의원도 마을에 없으니 어쩌지?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채령이 나섰지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령은 산에서 약초를 캐와 직접 약을 다렸지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효가 있었습니다. 채령의 약을 먹은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죽을 뻔한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7살 난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고 채령을 찾아왔지요.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우리 집 외동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저희 부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채령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채령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지요. 열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채령은 밤새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지요. 새끼를 먹이자 열이 내렸고 닷새 만에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채령 마님, 당신은 저희 집안의 은인입니다. 아이 부모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채령은 손사래를 치며 일으켜 세웠지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또 어느 집에서는 노인이 중풍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하려 할 때 채령이 찾아갔지요. 제가 침을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드릴 테니 매일 드시게 하십시오. 채령이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자 한 달 만에 노인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지요. 세상에, 저건 기적이야. 채령 마님은 정말로 신선인가 봐. 어디서 저런 귀한 분이 칠복이한테 시집을 온 거야?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칠복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칠복 아저씨, 우리 어머니를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채령 아주머니는 신선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칠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멸시만 받다가 감사 인사를 받으니 어색했지요. 채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행을 베풀었기에 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3년 전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해 가을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며칠째 계속되자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둑이 무너지면 어쩌지? 가을 수확을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때 채령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알았소? 천기를 보았습니다.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입니다. 칠복은 마을로 달려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내일 새벽에 큰 홍수가 납니다.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뭐? 그건 어떻게 알아? 제 아내가 천기를 읽을 줄 압니다. 그녀의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전염병 때 채령의 능력을 본 터라 믿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산 위로 대피시켰지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말로 홍수가 났습니다. 상류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지요. 마을의 집들 중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홍수가 났어. 채령 아주머니 말대로야. 대피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채령과 칠복에게 더욱 감사했지요. 칠복이 아내는 정말로 신선이야.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은인.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주사는 이를 갈았지요. 저놈들 때문에 내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 반드시 복수하겠어. 최 주사는 몰래 관아에 뇌물을 바치며 칠복을 모함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칠복이란 놈이 요괴를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다 저놈들 때문입니다. 뭐? 요괴라고? 예. 저놈의 아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홍수를 예언하는 것은 요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대로 두면 마을이 멸망합니다. 사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주사의 말에 넘어갔지요. 좋다. 당장 저놈들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칠복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칠복과 채령을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지요. 이놈들 감히 요괴 주제에 사람 행세를 하다니. 당장 내년의 정체를 밝혀라. 사또가 호통을 쳤지만 채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요괴가 아닙니다. 그저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거짓말. 평범한 여인이 병을 고치고 홍수를 예언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라며 배운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또는 믿지 않았습니다. 채령을 고문하려 했지요. 좋다. 매를 때려서라도 자백을 받아내겠다. 전연을 끌어내려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사또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오셨습니다. 뭐, 암행어사라고?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누군가 관아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뜻이니까요. 관아 문이 벌컥 열리고 마패를 든 젊은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리가 외치자 모든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사또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암행어사는 서늘한 눈으로 관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박당한 칠복과 채령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들은 요괴입니다. 마을에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라. 사또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암행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괴?
내가 보기에는 평범한 백성 같은데 증거가 있느냐? 그것은 사또가 대답하지 못하자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이 마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최 주사라는 자가 백성들의 곡식을 횡령하고 고리대금으로 양민의 땅을 빼앗았다는 첩보가 있다. 최 주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지요.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 저 요괴년이 꾸며낸 것입니다. 시끄럽다. 당장 최 주사의 집을 수색하라. 암행어사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최 주사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곳간에서 썩어가는 곡식 수백 석이 발견되었습니다. 2년 전 흉년 때 백성들에게 빌려준다며 걷어간 곡식이었지요. 창고에서는 횡령한 세금 은자 500냥이 나왔습니다. 문서계에서는 고리대금으로 빼앗은 논밭 문서 수십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게 모두 증거입니다. 포졸이 보고하자 암행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 주사,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주사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 주사를 당장 압송하라.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최 주사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최 주사야.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최 주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하인들도 외면했지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최 주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쯧쯧, 꼴 좋다. 평소에 못된 짓을 하더니 결국 벌을 받는구먼. 우리 집 논을 빼앗아간 그 악독한 놈이야. 잘됐다, 잘됐어. 하늘이 무섭지 않더니 이제야 천벌을 받는구나. 최 주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가장 비천한 죄인 신세가 된 것이지요. 몇 달 후 최 주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화려하던 최 주사 대저택은 관아에서 몰수하여 마을 창고로 쓰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최 주사는 귀향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굶주리고 병들어 쓸쓸히 눈을 감았다지요. 평생 남을 괴롭히며 살았던 자의 최후는 그토록 처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또에게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대 또한 뇌물을 받고 무고한 백성을 잡아들인 죄가 있다. 이번 한 번은 봐주겠으나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용서치 않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또가 연신절을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칠복과 채령의 포박을 풀어주었지요. 그대들은 무고하니 돌아가거라.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어사 나으리. 칠복과 채령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 채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암행어사를 부른 거요?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양에 연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천기를 보니 곧 암행어사가 내려올 것이 보였지요. 그래서 최 주사의 비리를 미리 알려둔 것입니다. 어떻게 알렸소? 저에게는 옛 친구들이 있습니다. 채령이 창문을 열자 밖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마귀였지요. 채령이 손짓하자 까마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에 사는 동물들은 저의 친구입니다. 그들을 통해 소식을 전했지요. 칠복은 놀랐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채령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최 주사가 잡혀간 후 마을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최 주사에게 빼앗겼던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횡령된 곡식도 분배되었지요. 칠복은 암행어사의 추천으로 작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마을을 위해 공을 세웠다는 이유였지요.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거지나 다름없던 칠복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칠복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채령마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전에 칠복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복은 어색했지만 채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당신이 선행을 베풀었기에 복이 돌아온 것이지요.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면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알겠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칠복과 채령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지요. 칠복은 아이의 이름을 준하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준하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한 번에 외웠고 무예를 가르치면 금세 익혔지요. 채령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천기를 읽는 능력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채령이 말했습니다. 칠복도 그렇게 느꼈지요. 준하가 15이 되던 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원급제를 했지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칠복이 아들이 장원급제라니. 역시 채령 마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저 집안은 하늘이 점지한 집안이야.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칠복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행에 대한 하늘의 보답입니다. 채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하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몇 년 후 칠복과 채령 사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지요. 이름은 채화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 채령의 아름다움을 닮아 채화라 부른 것이었습니다. 채화는 자라면서 경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이 났습니다. 양반집에서 혼담이 쏟아졌지요. 결국 채화는 한양의 명문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승을 지낸 집안이었지요. 이로써 칠복의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양반과 못지않은 집안이 된 것이었지요. 논밭은 100마지기가 넘었고 하인도 여럿 두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먹였고 병자가 있으면 채령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60이 넘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하지만 채령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30 초반의 모습 그대로였지요. 어느 날 밤 채령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소리요? 저는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제 은혜는 다 갚았습니다. 아들은 높은 벼슬을 하고 딸은 좋은 집안에 시집 갔으며 당신은 부자가 되셨지요. 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제 와서 어딜 가겠다는 거요? 저는 본래 구렁이입니다.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저의 본래 거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소. 절대 보내지 않겠소. 칠복이 채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채령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여보, 당신은 이미 내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요.
어딜 가겠다는 거요? 나와 함께 늙어 죽어요. 하지만 은혜고 뭐고 상관없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소? 채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대답이었지요. 알았습니다. 당신 곁에 남겠습니다. 영영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정말이요? 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은 여든까지 살았고 채령은 끝까지 곁을 지켰지요. 칠복이 세상을 떠난 날 채령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줄기 흰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칠복 어른은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 뱀한테 전 재산을 쓴 게 결국 1000배, 10,000배로 돌아온 거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짐승만 못해서야 되겠나? 칠복과 채령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는 교훈과 함께요. 그들의 아들 준하는 정의품 판서까지 올랐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명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요. 딸 채화의 자손들도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준하의 아들, 즉 칠복의 손자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묵과의 장원으로 뽑혀 무관의 길을 걸었지요. 나중에는 병마절도사까지 올라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채화의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에 시집간 채화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셋 모두 과거에 급제했지요. 사람들은 이것도 채령의 복이 이어진 것이라 말했습니다. 칠복의 옛 움막터에는 커다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칠복과 채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가야, 옛날에 이 마을에 칠복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 그 사람은 아주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해서 죽어가는 구렁이를 살려주었지. 그랬더니 구렁이가 사람이 되어 은혜를 갚았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칠복은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다 출세했어. 그러니까 너도 착하게 살아야 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반드시 복이 돌아온단다. 네, 알겠어요. 저도 착하게 살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칠복과 채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교훈으로 전해졌지요. 칠복의 집안은 3대에 걸쳐 만석군이 되었고 경상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돈 1량, 덫에 걸린 구렁이 한 마리였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른다는 옛말이 있지요. 칠복처럼 어려운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